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6.25 참전용사 기념시설을 찾아서 참배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밤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위기에 놓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돼서 강력한 비판, 의혹 제기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이 문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번 검찰이 송치했던 장경태 의원을 송치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도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윤종희 의원, 네. 전반적인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가 국내에 있을 때는 뭐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국경을 벗어날 때는 이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외교를 본인들의 어떤 정쟁의 요소로 지금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은 대통령에서 폭력 남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과 더불어서 네. 지금 좀 전에 보듯이 장경태 의원은 지금 화동의 볼에 그 뽀뽀하는 그 키스라는 거를 이걸 성적 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당 대표라는 분은 저도 고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빈곤 포로라는 이야기로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송치가 되니까 네. 본인은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혐의가 워낙 많으신 분이 더 지금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요 한 정파에 지금 대표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지금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잘잘못은 나와서 나중에 따져보면 될 문제이고 예.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미 뭐 다 끝났다. 그리고 또 폭력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야당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보기 창피합니다. 네. 정말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가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민주당은 수권을 바라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정당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야당이 저렇게 공격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소전 위원장, 민주당 입장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민주당 입장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 고소 고발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조명을 사용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대통령실에서 그 명예훼손이다 이야기한 건데요. 예.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어떤 조명 사용의 문제가 아니고 캄보디아 방문에 있어서 그쪽 그 공식적인 일정을 배제하고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의 연출로 비춰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화면을 보더라도 어떤 그 밝기가 이렇게 조명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의혹도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뭐 고소 고발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했지만 저도 네. 이런 문제는 정쟁으로 가면 정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가다 네. 보면 조금 이게 정치의 영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 우려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이 처음에 의혹 제기했을 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경찰이 나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실체에 대한 입증을 한 상황에서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검찰로. 그렇다면 경찰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것도 야당, 제1야당의 169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그 부분을 부인하면서 나를 또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어떤 주장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저함 없이 수사 권력에 맞서겠습니다. 기소 겁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영상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영상을 얼굴만 보느라고 못 봤거든요. 뭘 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했어야 그걸 볼 텐데 뭐가 있다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한번 자막이라든지 보여주지. 그림자 조명으로 인한 그림자가 보인다 그 말입니까? 아래 보시면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든지 아니면 이 같이 동석한 이 사람들의 무릎 아래가 똥빨간 원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들을 하기에 앞서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단계가 넘어갈 것 같던 사건을 다시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직접 주장하면서 전면전을 지금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신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본인 법인 그 법률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안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 마치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장경태 의원 부분은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허위로 적시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예.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네.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뭐 찍은 거다. 예. 이거였거든요. 예. 그럼 뭐냐? 그 수사를 할 때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누구냐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수사를 했더니 외신도 없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예. 분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전문가들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기 때문에 예. 100%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수사기관이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뭐냐면 무슨 코미디 개그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쏙 빼놓고 아니 그냥 나는 마치 의혹을 제기한 거다. 예. 저거 조명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발뺌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정치인의 수준이 지금 저렇습니다. 예. 자,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거 최소 2-3개의 조명을 동원한 컨셉트 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진 찍으러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뭐 우산 같은 거 큰 거 2개 이렇게 막 받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 뭐 세팅을 해놓고 이 일종의 화보 찍듯이 아이를 동원해서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걸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죠.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실 무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지금 넘긴 상태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불거진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던 건지 한번 그 당시 현장 상황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외신 사진 전문가 언급을 장경태 최고위원이 했었습니다만 뭐 외신이라는 게 일종의 커뮤니티였고요. 그리고 사진 전문가라는 분은 자신이 했던 걸 또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전문가인지 아니면 외신이라고 했던 거는 뭐 다른 개인적인 것들을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 정도 이런 결론이 났었거든요. 장미 변호사, 네. 이 명예훼손 지금 넘어갔는데 최고위원회에서는 다시금 부각을 시키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 다른 사건이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로 적시된 사건이 아니면 경찰이 송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이를테면 이런 형식의 문장을 구사했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의 조명이 대동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표현인 거죠. 네. 외신 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상에서는 뭐 전문가다. 내가 사진과 관련해서 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구도, 각도, 빛의 반사를 보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용의 형식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벌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여야를 떠나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금 환기되는 게 아닌가 싶고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또 피해자면 김건희 여사가 고소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고발의 주체가 되는지 이 업무는 누가 보는지 거기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할 책임이 저는 집권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 장혜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경태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저 정도 문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근데 그 인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용을 할 때 그냥 어디 SNS에 있는 글 하나 가지고 그걸 인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왜 소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 지금도 문제 제기를 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자체 소송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소송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대통령실 정부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본인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제기했고 오늘 또다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나름 객관적인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충 했다 이런 거죠. 이 전문가들 판단 인용하고 이 자료 요구해왔고 객관적 자료 요구하면 공개하면 될 일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자신에게만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 거거든요. 이 경찰이 대충 수사해서 그냥 넘기면 되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도 그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최고위원이라는 점. 집권 여당은 아닙니다만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인용만 해서 한다고 이게 될 거냐라는 부분. 거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또다시 함께 합류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데 대한 오늘 문제 제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연일 뭐 화제의 대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자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 뭐 바로 전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 오늘 마침 장해찬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바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공식 석상인 최고위에서 빈곤 포르노, 성적 학대 이런 이 저질 이야기들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비난하는 게 술술 튀어나오는지 이분 좀 평소에 이분의 언어나 이분의 생각이 상당히 걱정될 지경이고요. 2008년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 쿠웨이트를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이 네. 이 화동에게 볼 뽀뽀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거 제가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찾아서 올린 건데요. 네. 그럼 뭐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겁니까? 찾아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장경태 의원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하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가서 화동을 아주 두 팔로 껴안아준 사진,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인사받는데 지나가는 어린이들 엉덩이를 툭툭 쳐준 사진, 영상 다 있어요. 그럼 그건 뭐 성적 학대입니까?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이 환대해준 아이에게 볼에 뽀뽀한 걸 가지고 성적 학대라니요. 이거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막말했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 이 정도 막말이면요, 그냥 최고위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전 위원장. 네, 근데 이제 문제 제기된 비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인격적으로 모든 행위를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실을 흠집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나 비판을 하면 더욱더 완벽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100년 전 일로 이제 일본이 무릎 꿇는 거는 가로에서 주어 생략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게 아니고 여당의 대변인이 주어가 생략되고 그건 일본이다라고 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일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나는이라는 주어를 해준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 이것을 좀 비꼬아서 100cm 되는 아이의 눈 맞춤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담내하는 형식인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경 의원 보실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충정입니까?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요, 너무나 그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트집 잡을 것이 있는지,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헛발질을 지금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는 거는 뭐 다 알겠지만 어떻게 포르노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그 꼬투리 삼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저는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이 성적 학대라는 또 단어를 또 성적인 걸 또 끄집어내서 또 공격을 해요. 네. 유독 장경태 의원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예. 지금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젊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면 그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도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국민들이 피곤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이 정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치를 논해야 될 시간에 정말 이 관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런 문제를 저는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좀 솔직히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금 이 화동과 함께 그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자, 저걸 무슨 뭐 신고 전화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장경태 최고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보좌관들 9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양희원 의원의 기사를 완전히 거꾸로 읽어서 완전히 뭐 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지적하는 거 야당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견제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견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무식하다 못해서 몰상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수준을 노출하면 국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자,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할 역할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게 억지로 하는 부분처럼 느껴지면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공세를 펴니다. 오늘 또 김민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어느 기사에서 부인을 국정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더라. 파트너는 보통 무도회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야당을 국정 파트너라고 해야지 왜 부인을 했느냐 이런 식의 이 비판을 유튜브 방송에 하나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무도회 같은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예전에 그 새천년 NHK에서 음주 가무 즐겼던 김민석 의원은 무도회를 자주 다니셔서 거기서는 파트너 많이 부르시나 봐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그거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새천년 NHK 좋아하고 무도회 좋아하고 파트너 많이 부르신다고 해도 역시나 앞선 장경태 의원 건과 마찬가지로 해야 될 비유가 있고 하면 안 될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서 무조건 다 용인되는 거 아니죠.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방종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칭할 때 무도회 파트너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쓰는 거 이건 요즘처럼 또 성인지 감수성이 한껏 높아진, 기준이 높아진 이 시대에 너무나 부적절한 정책이 의장답지 않은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김민석 의원이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런 막말했으면 당연히 윤리위에 회부돼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윤리위가 없습니까? 저희 당 보고는 맨날 뭐 한마디 하면 다 윤리위 가라고 하면서 민주당 윤리위는 뭐 어떻게 해야 가나요? 성적 학대라는 말을 써도 윤리위 안 가고 무도회 파트너라고 대통령 영부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해도 윤리위 안 가고 그 윤리위는 도대체 갈 수나 있는 건지 열리기는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무도회라 그러면은 댄스 파티 같은 거죠. 이제 뭐 고등학생들 졸업할 때도 가끔씩 하고 그때 이제 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자,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민석 의장이 이야기한 게 김건희 여사가 무도회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칭합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농담조로 그럼 무도회 이런 데서 쓰는 파트너란 거냐. 그리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야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죠. 국민이 권력의 주체입니다. 대통령께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부여한 적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공적 체계에서도 보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국민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정 운영의 파트너다? 왜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으면서 본인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어때야 하느냐. 그걸 놓고는 뭐 여야 간에 또 서로 간에 비판도 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뭐가 한계점인지 그 부분에는 또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평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김정숙 여사도 뭐 단독으로 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었고 전용기를 탄 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럼 그때는 어떤 관계였느냐 거기에 대한 뭐 또 고민도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 파트너가 과연 대통령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제기가 됐는데 이걸 너무 좀 희화화하듯이 하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이어지자 어제 그저께는 김연아 어제는 박순자 전 의원을 소환을 했습니다. 역공을 시도하는 그런 거라고 또 해석을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적절한 프레임이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만나실 계획 아예 없으신가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예.
자, 뭐 이원웅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레임 전쟁이 정치권의 오랜 병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잘못 덮기 위해서 저쪽 잘못을 들춰내고 프레임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게 문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혐의만 한 10몇 가지가 넘죠. 본인도 지금 재판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다른 의원들 지금 상황에 그렇게 관심 기울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순자 의원은요, 이미 작년 11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잘 아십니다. 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같은 최측근인 김남국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텐데 그걸 왜 또 기자들한테 물어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뭐 수사가 지금 진행이 곧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질문은, 자,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문제를 지금 당대표로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박순자, 김연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이 돈봉투 관련된 사람들을, 그럼 이 사람들을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자들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당대표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체 답을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서 다른 당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도 그렇지만 글쎄요, 과연 그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올바를지 뭐 이원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본인 사건, 그리고 본인의 이 대표라는 직에 걸맞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걸 기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 뭐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한 게 뭐 물타기다, 뭐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송영길 뭐 전당대회 때 이제 돈봉투 사건 때 그 시기 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프레임 전쟁이라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 초간에 기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 박순자 의원은, 김연아 의원은 저 부분은 물타기가 아니고 좀 이제 언론 입장에서도 좀 공정하게 수사도 하고 언론도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그런 취지고요. 예. 저도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해서 박순자 의원이 구속되고 이분이 작년에 선거 때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김연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로 거뒀다고 하는 것인데 원외위원장은 지구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회비 거두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 전당대회 때 지역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은 사실은 돈봉투 300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당 부활이라는 그런 법적인 제도 합법화 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민주당이 뭐 어떤 김연아, 하영재, 뭐 박순자 의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돈봉투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니고 물타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되, 단 언론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좀 공정의 의미에서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지 정치가 또 균형 있게 또 더 함께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그 되게 가벼움인데 그게 좀 참기 어려운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거 국민의힘을 약간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 그 김연아는 뭐 박순자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그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 모든 거의 원인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제 난 앞으로 구속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저런 조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예.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검찰 예.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잘못이든 가리지는 말아야죠. 여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이라고 더 강하게 할 건 아니고요. 검찰이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벌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일 뭐 일이 자꾸 생겨요. 검수완박 강행 처리할 때 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던 민영배 의원, 이분 덕분에 빨리 이걸 처리할 수 있었죠. 오늘 민주당이 복당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님이 복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민영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자, 정유미 변호사. 네. 옳은 겁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상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네. 이 지적이라는 건 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건데 꼼수 탈당이라는 거죠. 외형만 무소속으로 갔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사실상 그 판단이 맞았구나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꼼수 탈당이 아니라고 끝까지 항변했었죠. 그렇다면 복당하면 안 되는 걸 겁니다. 그것이 그렇죠? 순리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시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언급한 대로 국민께 그렇다면 정확하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의적 결단 때문에 탈당해서 입법에 동참했다. 아주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무슨 위장 탈당이냐. 나 민주당 의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내가 나온 거 뻔히 알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보시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을 하십니까? 저가 탈당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뭐 검찰개혁, 검찰권,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경로를 밟아서 복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장희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민영배 의원이요. 내일 국회에서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 찾아가서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성질내서 미안하다. 나 사실 위장 탈당 맞았다. 그리고 또 할 일이 하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 5대4라는 뜨뜻미지근한 애매모호한 결론이 나왔을 때 민영배 의원은 복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절차적 이 위법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하면서도 결론 자체를 바꿀 만큼은 아니다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복당을 했잖아요. 위장 탈당이라는 게 100%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헌재가 만약 다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돌입한다면 이건 대놓고 위장 탈당이 맞으니까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서요. 일단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수진 최고 찾아가서 사과 한번 하시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5대4에서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고 말했던 헌법재판관님들 오늘 민영배 의원 복당하는 거 보시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열심히 의정 활동으로 갖겠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사실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억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탈당한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 때 2022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졌거든요. 그때 임병헌 후보가 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인데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입당 절대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3월에 당선되고요. 3개월 이후에 바로 입당해버립니다. 왜?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당원이 원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사실은 1년 이상 지나면 이제 입당할 수 있긴 한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과정에 대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양해를 구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양해가 아니고 사죄를 해야 되죠.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자격이 없으면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그 국회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동물국회라고 해서 너무 치고받고 싸우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발 좀 대화하면서 풀으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3대3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만약 야당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 아닌 무소속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시 양양재 의원이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양양재 의원이 나는 양심에 따라서 이 검수완박 이거 찬성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시켜갖고 원래 선입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은 양양재 의원이거든요. 당시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그럼 바로 이제 민영배 의원을 갖다가 안건조정에 넣어버렸습니다. 4대2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 자, 이 검수완박이라는 중요한 법안을 제도를 훼손하면서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임기 하루 남았다고 이제 본인이 결자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는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그렇게 그 국회가 동물국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를 완전히 형해화시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민영배 의원 지역구가 광주 광산을입니다. 거기는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죠.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10% 가산점 그 감점 없는 거 그거 조치로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어떤 제도를 훼손하는 또 국회에 들어오겠다? 저는 정말 이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말씀 지적하신 그 대구의 그때 당시 보궐선거 그 사건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도의적으로 사실은 공격받고 도의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민영배 이 복당 문제는요. 말하자면 입법기관이 그 국회법을 그 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리어 국민의힘 너네도 잘못했으니까 뭐 마찬가지 아닌데 니네가 왜 우리 욕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에 있는 허점을 이용한 거죠. 민주당을 나가면 무소속이 되고 무소속 한 명을 같이 해서 여야 동수로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당이 그러니까 국회 일당이 제일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법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 탈당하면서 그냥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만간 내가 나간 이유가 있으니까 바로 돌아올 거다. 복당하겠다. 이런 입장 이야기한 게 과연 옳은 이야기인지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정말 적절한 일이었는지 뭐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도 계속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의 돈봉투 배포 의혹이 담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연일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시사저널이 한번 공개했던 이정근 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녹취록보다 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끕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녹취록 3만 개 그거보다도 저는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그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자 박범계 의원은 자기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이거는 정치 탄압 같진 않다. 그런 이야기도 박범계 의원이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나왔잖아요. 원내대표 후보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진 의원이 이거는 자기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뭔가 더 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건 매우 의미심장하죠. 민주당에서 수사만 받았다 하면 전부 다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나 그 노트가 공개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그 사실관계나 어떤 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믿을 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부정하면 민주당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지금 뭐 민영배 의원 복당 반대하는 이상민 의원이나 아니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소신 투표했다가 강제로 축출됐던 금태섭 전 의원처럼 소심판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초강경파예요. 이 초강경파마저도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정근 녹취록과 이정근 노트가 그냥 민주당을 완전히 풍비박산낼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이 전망처럼 들려서 이걸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녹취록에 이름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2명에 대해서도 뭐 징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출당 공고 안 했거든요. 네. 만에 하나 받은 명단 나오고 이 노트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지면 그때도 징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태풍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일 네. 겁니다. 자, 정미 변호사, 뭐 무슨 근거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내부의 어떤 정보, 핵심 정보를 알아서 이런 워딩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 사건이 흘러가는 그 내역을 보면 이런 진단을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녹취도 있지만 뭔가 노트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트의 네.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분류를 해서 돈이 간 흔적. 그렇다면 이게 법원에 나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네. 장부라는 건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상당히 반복적으로 날짜별로 기재가 된 내역입니다. 함부로 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가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현실이 있고 또 대통령이 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4.19 기념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사실상 이제 돈봉투 의혹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에 올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입에 올라갈 정도면 뭔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점을 모았을 때는 네. 아, 이 수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지 않겠느냐. 당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정근 노트라고 했던 부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다뤘습니다만 CD, 양도성 예금 증서 CD 30장, 100억 원짜리 30장, 이걸 현금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3천억이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히려 박범계 의원이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요, 탈당했습니다. 탈당했고 언론 창구를 처음에 김의겸 의원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구설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게 언론 창구를 맡기겠다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곧바로 또 취소를 했어요. 자,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예. 본인의 이제 입장을 내고 뭔가 해야 되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걸 수정해야 되니까 예. 누가 뭐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김의겸 의원이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김의겸 의원은 이미 메신저로서의 어떤 이 신뢰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네. 저희 같은 기자들 사회에서 김의겸 의원의 말을 이제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뭐 이미 수차례 걸쳐서 이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고 예전에 네. 뭐 이유대사 이야기를 왜곡했다든지 예. 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등등 이런 메신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이 뭔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사실 기자들을 그렇게 썩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창구로 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둘째 예.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탈당을 했는데 현직 민주당 의원이 창구를 한다? 그럼 말이 어떻게 이게 뭐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는데 나 사실 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사실 다 탈당했는데 사실 민주당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할 겁니다. 이거거든요. 네네. 이심 송심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측근을 본인의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예. 대변인을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지금 사실은 탈당했지만 실질적으로 탈당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화급하게 이거 잘못됐다 해서 해촉을 한 거예요. 해촉도 아니죠. 뭐 그냥 없었던 일을 한 거예요. 예. 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서 안 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의겸 의원의 언론 대응 논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보시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 같은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다수 언론인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인 출신 의원께서 예. 이런 방식으로 언론 전체를 네. 이렇게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예.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파이팅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아니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통한 건 전데 김의겸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 털면은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과는 다르다. 저 이유 대사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이유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네. 자, 저런 전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부탁한 이유, 민주당에서는 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취지나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귀국하자마자 이제 예상치도 못한 이제 과도한 언론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혼자서는 못 해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부 변호사에 대한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당내 어떤 그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변호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친분에서 김의겸 이제 전 대변인에게 부탁한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도 지적했듯이 설명했듯이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고 이거는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 탈당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또 이걸 변호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탈당이 아니라 같이 한 몸인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게 옳지 않다로 해서 하루 만에 바로 취소한 것 같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뭐 대변인의 이런 도움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헤쳐나가서 또 이제 해명할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하필 김의겸 대변인, 전 대변인이었죠. 이게 언론 대응 맡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 할 때 가짜뉴스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김의겸 대변인이 언론 대응하면서 돈봉투에 진실을 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론에게 내가 안 잡혀가게끔 가짜뉴스 많이 말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제일 잘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면 탁월한 정무적 감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김의겸 의원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만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근데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잘 아시는 분이니까 부탁했겠죠. 뭐 가짜뉴스 만들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없던 걸로 됐는데 뭐 여하튼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언론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래구 씨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자, 근데 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아직 당적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그 판단했을 때는 당적의 유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구속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해명이 뭐 소명이 됐거나 이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건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정 기간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적 유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우리 민주당이 그것도 변론하고 아직까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민주당 패널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잠탄 사람 당적 계속 유지시키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일요일 국회에서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 모두 브리핑을 했는데 이 와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평가가 좀 뒤늦게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를 뿌리기 사과 부연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주자라고 하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방향은 그 법제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설명드리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야당안 같은 경우는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활용하게 되면 LH는 평균만큼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을 통해가지고 네, 원래 너무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어떤 모든 사물들, 정치인의 행동은 저희들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본인들 속으로도 조금씩의 생각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금 이 전세 사기 문제는 이 실질적인 어떤 대책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줄까?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산 처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장관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또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좋은 측면이 있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뭐 경쟁 괜찮은데 이게 또 서로 간의 비판, 비방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는데 모든 장관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가 열린 장소에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뺏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저희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 생명과 안전을 이런 마약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게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니까 동남아에서도 마약이 많이 뭐 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미영 의원님 뭐 좀 도움이 될까요, 서로 간에?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지지해주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잘한 거 하나를 뽑아라. 네.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그 마약 수사를 너무 잘해서 그 청정국으로 만들어 준 거. 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마약 수사는요, 그냥 일반 검사들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전문 영역에서 그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의 깊숙한 곳까지 수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정보원들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인력을 계속 개발하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마약 수사하는 검찰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뭐 통폐합하면서 망가뜨리고 예산을 주지 않고 뺏으면서 망가뜨리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애통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 마약 수사 검찰의 그 기능을 망가뜨려 가지고 이렇게 마약 범죄의 증가율을 높였냐.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아이들,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 부모들도 이게 지금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네. 빨리 돌아가서 검찰에게 이 마약 수사를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주고 다시 이거는 부활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 정말 강력하게 주장해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약 범죄를 계속 잘하게 돕고 저도 응원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자꾸 문재인 정권에 관련해서 그 검찰이 마약, 왜 문재인 정권은 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합니까?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서 하라는 그 효율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내로남불을 넘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말 마약 수사가 오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그 마약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우리 정치권은 뭐 하냐. 중학생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살 수 있도록 그런 법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약한다고 세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없애야 될 거고요.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순간 때문에 영혼을 망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 문제 빨리 좀 같이 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명 무사히 탈출해서 서울공항 내리는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자, 약속이란 이름의 프라미스 작전 이루어졌고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총 쏘고 대포 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말로만 듣던 전쟁. 폭격도 받았고.
어려웠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다고. 네,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저기 담겨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모두가 안전하게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긴박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작전, 프라미스 작전, 이현종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이걸 보면서 국가가, 정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인식들을 분명히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 조국이 나를 구해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게 구해준다는 확신이 있는 게 선진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지 미국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한다는 게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한 가지는 충성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이 수단 같은 경우에 워낙 내전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28명이 지금 이 전부 다 구조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대사가 주 수단 영국 대사가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시하에서 지금 두 대의 지금 수송기가 떴고 육해공 특전여단들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또 현지에서 UAE가 우리 형제들이다. 이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UAE가 현지에서 상당히 도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의 중요성이고 특히 국가가 얼마만큼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사히 도착해서 저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요. 버스 6대를 타고 33시간을 이동했던 이 교민들은 순간순간이 위기였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무서웠던 그런 극적인 장면, 긴박했던 장면들 많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느낌입니다. 현지 정말로 총 쏘고 대포 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말로만 듣던 전쟁. 폭격도 받았고. 군인들이 이제 집안에 침입했다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었어서 긴급하게 이제 대사관 쪽에 이제 연락을 드렸고 안전하게 구출을 되려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 교민께 직접 대사관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방탄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대사관 주변을 살살 운행하면서 상황이 어떤지 또 체크 포인트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았고요. 약간의 소강 상태였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무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다 모은다는 일념으로 다 모으게 된 겁니다. 총성이 군데군데 울리고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한 30분 정도는 진짜 위험하다 싶은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오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남공안 주수단 대사 그 공관 직원들 방탄차 하나 가지고요. 일일이 다 우리 교민들을 대사관으로 다 같이 왔어요. 구출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우리 방탄차 타고 가서 5명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시내가 완전히 뭐 총 쏘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저렇게 우리 교민들을 지켜내는 저분들이 진짜 영웅이고 저희들의 공무원상이 아닌가, 외교관은 저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장희찬 이사장, 뭐 김밥, 컵라면 겨우 이제 40줄인가요? 40줄 갖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이게 원래 최단 경로로 가면 한 13시간 걸리는 육로인데요. 곳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회로를 택해서 30시간 넘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회로라고 하지만 가는 상황이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겠죠. 그때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UAE를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막 전송해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육로로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사관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국민을 지키고 또 일본 국민이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손길을 뻗어낸 거 정말 이 외교관의 모범상으로 조금 채택해서요. 이분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UAE가 이 본인들 차량으로 우리의 버스를 호송해줬다고 호위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
이 UAE 국빈 방문하고 오면서 양국 간의 우호가 아주 돈독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네네. 또 이런 도움을 받았고 기시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면서 예. 고마움을 표했거든요. 이게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또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에서 이 프라미스 작전 지휘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박진 장관으로부터 철수 대책 현황 보고 받은 다음에 날이 더울 텐데 김밥 갖고 간다 그랬더니 야 이거 상하면 어떡하냐 아이스박스 좀 준비해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지시까지 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이 주은혜 참사관이 나왔어요.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군 수송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이제 군송기를 사실 처음 봤는데 이제 됐다 싶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제 아이가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걱정과 우려에 가득 찬 아이가 있고 아이도 눈치를 보니라 엄마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기도 아니까 가만히 꼭 잡고 있던 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좀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아이들 표정이 나올 땐 굉장히 밝았는데 이 6살짜리도 있었대요. 6살 어린이가 있었는데 수송기 이제 타고 나서야 그전까지는 본인도 긴장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게 뭐 사설을 넘나드는 그거니까 수송기를 타자마자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안방에서 들으면 이렇게 편안한 한편의 영화 같지만 예. 그 당시 현장에서는 30시간이 아니라 한 30년의 같은 그 불안신 그렇죠. 그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어떤 공조 그리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삶의 계획도 있지만 사실 군사 작전은 네.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번에는 육해 공군의 합동 계획이었고 예, 그 예. 당시를 보면은 그 세부 계획이 변화됩니다.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네,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이제 군이라든지 좀 예. 공유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전파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육해 공군의 최정예 부대가 총동원된 게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707 부대 공군의 CCT 대원들 다 동원이 됐고요. 헐큘리스 큰 비행기 또 있었죠. 그리고 청해부대까지 왔습니다. 시그너스 비행기하고 다 동원이 돼서 이제 사우디 거쳐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최정예 특수요원 공정통제사 대원 CCT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총알이 빗발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네. 자, 늠름합니다. 이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우리 교민들 28명을 안전하게 서울까지 호송해서 호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훈련을 거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또다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도 남궁한 수단 대사 그리고 조주영 공군 중령과 통화하면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본인들, 그러니까 일본 국민 5명이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했다,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 일본에서 좀 잘 좀 해석하고 좀 느끼고 한일 관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물컵을 좀 채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선진국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편 국빈 방문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헌화하는 보훈 행보 이어갔는데요. 자, 준비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라이프 포켓 예비역 육군 대령님을 모시고 훈장증 25일 대통령.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현직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장병에게 우리 훈장을 수여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특히 6.25 참전 기념비 양국 대통령 부부가 같이 찾았어요.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이후 약 28년 만에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항상 알링턴 우리 국립묘지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대 국립묘지거든요. 예. 근데 6.25 전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6.25 전쟁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네네. 이 땅에 와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예. 미국의 젊은이들이. 네. 근데 이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저곳에 네. 한미 동맹을 상징하시는 지금의 대통령 부부 양쪽에 네. 예, 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 강화되겠구나. 예.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그냥 희망적인 느낌이 막 들고요. 예. 사실은 저 장면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시겠지만 예.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실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미국과의 예. 동맹은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네. 가야 되고 단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 방문했을 때 저기 가서 이제 참배하고 그랬던 건 있으니까요. 뭐 꼭 정권 교체와는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좀 불안했어요. 예, 양국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참 28년 만에 동시에 6.25 참전비를 헌화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6.25 참전 기념비에 보면 지난 이제 국가보훈처하고 또 이제 모금을 해서 네, 그랬죠. 여기 참전 용사들 이름을 다 하나씩 네, 하나씩 맞습니다. 새겼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저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하신 게 이제 참전비가 다 완공이 되고 제 유족들이 와서 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네. 가셨거든요. 예. 그런 측면은 우리가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 조약인데 이제 70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조금 있으면 이제 정상회담을 할 거지만 이제 핵으로부터의 위협이 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방위 조약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네. 또 새로운 체제의 어떤 방위의 어떤 협약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예. 방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 결과들이 예. 아마 내일쯤이면 뉴스로 새롭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오찬이고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이고요. 세 분의 용사들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윤 대통령은 지금 퍼켓 대령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참전 용사분들에게 제복과 태극기 배지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죠. 정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20살, 19살, 18살 이런 분들이 참전했다가 수많은 분들이 몇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국민이 아무도 모르던 대한민국에 와서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거는 이건 뭐 역사에 남는 기록일 수밖에 없고요. 그 희생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 모두가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블레어 하우스 국빈들이 묵는 그 장소입니다. 아침 산책을 했어요. 오늘은 혼자였더라고요. 장희찬 이사장 아주 뭐 상당히 특징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던데.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 네. 저 모자와 선글라스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거라고 해요. 예, 예. 선물을 착용하고
이 잠바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야구 점퍼라고 합니다. 네. 저 운동화가 얼마 전 시구했을 때 신었던 국내 브랜드의 운동화인데요. 네. 이 야구 사랑을 또 여실히 드러내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친교를 나눌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 야구 대회 할 때 자기가 안타 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코드도 맞고 또 이 상대 정상이 준 선물을 착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성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로 지금 국빈 만찬이나 정상회담 있기 전부터 두 정상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서로 간에 주고받은 선물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소반에서 영감을 받은 탁자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또 선물로 줬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뭐 사파이어 목걸이를 또 질 바이든 여사가 선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야구 좋아하는 거 아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쓰는 배트, 글로브, 공인구 이런 것들도 선물에 포함이 됐다 그러고,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 항아리, 은주전자, 족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답례로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번 국빈 방문 12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 성과도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친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뭐 선물이야 줄 수 있고 대우는 잘할 수 있지만 실속을 차려야 될 텐데, 자, 서전 위원장 어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친교는 어떻게 보면 그 외교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국가대표 입고 산책하는 게 그냥 생각 없이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때 전기차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경제, 특히 지금 현재 한일 외교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 계속 한미일 같이 가는 체제에서는 그럼 계속 지금 문제되는 일본의 사제 문제를 넘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이런 아젠다를 들고 가서 이렇게 미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행동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자, 뭐 미국이 굉장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배려를 하는 모습들이 브리핑을 뭐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일본에 대한 부분도 한미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일본이 좀 화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뭐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만찬도 할 텐데, 만찬장에는 2m가량 길이로 가지를 뻗은 벚꽃들이 또 장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뭐 우리 것도 있고 같이 비슷한 게 들어가 있으면 고추장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것들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뭐 넷플릭스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았고, 이 경제적인 것은 이번에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가 또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오늘 경제인 포럼이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 저 코닝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삼성 코닝이랑 합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요. 이 코닝사가 또 이번에 대규모적인 투자를 일단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120명 가량의 우리 국내에 있는 경제인들이 함께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과제는 지금 우리 전기차 문제하고 배터리 문제가 지금 IRA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의 어떤 이 좀 양보와 또 미국 설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빈 방문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아마 미국 쪽에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있던 안보적인 성과, 이 두 부분이 오늘 이 회담 등등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안젤리나 졸리, 다들 아시는 배우죠. 두 아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매덕스 군은 뭐 연세대학교 다닌 거 아주 유명하고 서울에 집 얻어서 있었던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온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